방글라데시의 한 조용한 시골 마을. 해가 떠오르기 전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집안에서 아미는 조용히 짐을 싸고 있었다. 옆방에서는 아내 라미아가 아이의 옷을 개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5살 된 딸 아르파가 졸린 눈으로 아빠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빠, 한국은 멀어요? 응, 아주 멀단다. 비행기를 타고 아주 오래 가야 해. 그럼 나중에 학교 다닐 땐 아빠 못 봐. 아미는 말없이 아이를 꼭 껴안았다. 대답 대신 그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다. 그 순간만큼은 떠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머릿속엔 현실이 있었다. 매달 쌀값도 약값도 빠듯했고 딸이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는데 학용품도 살 수 없었다. 몇 달 전 그는 한국 외국인 근로자 파견 프로그램에 합격했다. 공장보다는 운전 쪽을 선호했던 그는 운송회사에 배정되었고 인천의 한 물류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다. 비자는 3년, 계약은 조건부였다. 매달 일정한 급여를 고향으로 보낼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그는 이 기회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 짐을 다 싼 아미는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아침을 먹었다. 식탁 위에는 평소보다 풍성한 아침이 준비되어 있었다. 삶은 달걀, 찐 감자, 그리고 라미아가 손수 만든 로띠. 아미는 억지로라도 웃어 보이며 말했다. 이건 한국 가기 전에 먹는 최고의 만찬이네. 가서 잘 지내요. 아프면 꼭 병원 가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요. 라미아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빛은 불안과 슬픔이 가득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마을 이웃들이 나와 배웅해주는 가운데 아미는 짐가방을 들고 트럭에 올랐다. 그는 마지막으로 집 쪽을 바라봤다. 아르파가 손을 흔들며 외쳤다. 아빠, 학교 갈 때 예쁜 가방 사줘야 해요. 알았어. 꼭 사줄게. 트럭이 움직이자 그의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떠나는 마음은 언제나 찢어지는 듯 아프지만 이별을 감당하는 것이 가족을 위한 아버지의 몫이라는 걸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인천에 도착한 건 하루 반이 지난 뒤였다. 공항의 공기부터 다르게 느껴졌다. 수많은 사람들, 낯선 언어, 빠르게 움직이는 표지판과 지하철. 모든 것이 아민에게는 하나의 거대한 퍼즐처럼 느껴졌다. 그는 지정된 숙소로 향했다. 원룸이라고 불리는 작은 방이었다. 방 한 칸, 작은 싱크대, 그리고 벽에 매달린 오래된 전기난 방기. 가족과 함께 살던 넓은 집에 비하면 좁고 삭막했지만 아미는 불평하지 않았다. 이튿날 그는 회사로 출근했다. 인천 외곽에 위치한 중소물류회사. 사무실에는 직원이 10명 남짓이었고 운송팀에는 그를 포함해 외국인 노동자 3명이 있었다. 회사 사장은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고 첫인사는 짧았다. 조용히 일해. 사고만 치지 말고. 그 한마디에 아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 분명했다. 그날부터 그는 운전교육과 도로지리 익히기에 몰두했다. 몇 주가 지나고 아미는 조금씩 업무에 익숙해졌다. 오전에는 주류창고에서 맥주 상자를 차에 싣고 오후에는 거래처에 납품하는 일정. 맥주 상자는 무겁고 여름에는 냄새가 강했지만 아미는 불평하지 않았다.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다. 저녁마다 그는 작은 방에 돌아와 아내와 영상통화를 했다. 화면 속 아르파는 아빠하고 외치며 매일같이 웃어주었다. 오늘은 어땠어요? 조금 힘들었지만 괜찮아. 내일도 일해. 그리고 너는?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우리 가족 그림이에요. 아미는 핸드폰 화면을 뚫어지게 보며 눈웃음을 지었다. 그 짧은 10분이 그에게는 유일한 위로이자 하루의 보상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의문이 있었다. 나는 여기서 진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주말에 동료들끼리 회식을 나가면 자신만 빠졌고 커피타임에도 아미는 혼자였다. 언어가 문제이기도 했지만 더 큰 벽은 사람들의 거리감이었다. 한 번은 정비소에서 다른 직원이 이 사람은 외국인이라 잘 모를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아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말을 몰랐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한국어 단어를 적은 수첩을 늘 들고 다녔고 교통표지판과 광고판을 눈에 담았다.
하루에 5단어씩만 외워도 언젠가는 대화할 수 있겠지. 그는 그렇게 자신에게 말을 건넸다.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가족이라는 희망 하나로 살아가는 그의 첫 번째 계절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그는 몰랐다.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큰 사건이 그리 멀지 않은 어느 아침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천의 겨울은 아민에게 생소했다. 방글라데시의 따뜻한 기후에 익숙했던 그의 몸은 갑작스러운 한기의 습격에 적응하지 못해 늘 어깨를 움츠렸다.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퍼졌고 장갑 속 손끝은 금세 얼얼해졌다. 하루하루가 느리게 흘러갔다. 그는 아침 6시에 눈을 떠 간단한 빵과 차로 아침을 해결한 후 7시까지 회사에 도착했다. 회사 입구에서 만나는 동료들은 간단한 목례를 하거나 아예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런 반응이 낯설었다. 그는 인사를 건네며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언제나 짧고 건조했다. 아, 안녕하세요. 응. 사무실에서는 그가 앉는 자리가 항상 벽 쪽이었다. 회의 시간에 상사들은 빠르게 한국어로 업무 지시를 내렸고 아미는 수첩에 열심히 받아 적었다.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때면 다른 외국인 동료에게 조용히 물어보았다. 점심시간이 되면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근처 식당으로 향했지만 아미는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사들고 회의실 구석에서 식사를 했다. 냄새를 피하려고 창문을 조금 열어두었고 누군가와 마주치지 않으려 조용히 먹었다. 아, 오늘 점심 같이 먹자. 그런 말을 자신에게 건네주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다. 한 번은 회사 내에서 단체 회식이 열렸는데 그 사실을 아미는 회식 당일 오후에야 알았다. 모두가 외출 준비를 하며 들뜬 분위기였지만 아무도 아민에게는 일정을 안내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옷을 챙겨 입고 차고지에서 정리를 마친 후 홀로 원룸으로 돌아갔다. 돌아오는 길, 지나가는 행인들의 무표정한 얼굴들 사이에서 아민은 마치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내가 이 나라에서, 이 도시에서 하나의 점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그는 그런 생각을 하며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고향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은 좀 어땠어요? 아내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냥 평범했어. 바빴고 날씨는 많이 추워. 감기 조심해요. 아르파가 그림 그렸어요. 나중에 보여줄게요. 통화가 끝난 후 그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창 밖에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다. 고요한 밤, 하얀 세상이 펼쳐졌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하지 않았다. 며칠 뒤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회사 내 창고에서 한 직원이 맥주 상자를 잘못 들다가 병을 깨뜨렸고 그 소리에 놀란 다른 직원이 넘어졌다. 그 순간 누군가가 외쳤다. 아민 씨가 정리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명확한 잘못이 아민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당시 운전 중이었고 사고 현장에도 없었다. 하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책임이 떠넘겨졌다. 그는 억울했지만 변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 상황에서 싸움이 더 커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날 밤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 수첩을 펼쳤었다. 한국어 더 공부하자. 상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게. 그의 수첩엔 이런 문장들이 쓰여 있었다.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정확한 상황을 같이 확인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때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 문장들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무기였다. 몇 주가 지나고 아미는 이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일하게 되었다. 그는 항상 3번 확인하고 상자 하나도 양손으로 정확히 들어 옮겼다. 사소한 실수조차 누군가의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그는 몸으로 배웠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 납품 일정 중 창고 담당 직원이 말을 걸었다. 아민 씨, 오늘은 이쪽 라인으로 가요. 바뀌었어요. 아,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아, 이 라인. 여기. 이쪽으로. 그는 손짓과 함께 천천히 설명해 주었고 아미는 고개를 여러 번 끄덕이며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 그날 저녁 그는 그 직원을 위해 작은 음료 하나를 사서
사무실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라벨엔 조심스럽게 쓴 메모가 붙어 있었다. 감사합니다. 오늘 도와주셔서. 직원은 놀란 듯 그 쪽지를 읽고는 미소를 지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아민에게는 그것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과의 교류였다. 그는 여전히 회식에 초대받지 못했고 함께 웃을 친구도 없었지만 이전보다 조금 덜 외로워졌다. 하루는 작업 중 잠시 쉬는 시간, 그는 벽에 붙은 포스터 하나를 보게 되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무료 한국어 수업.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날 밤 그는 다이어리에 또 한 줄을 썼다. 이번 주 토요일 수업 신청하기. 이제 도망치지 말자. 그는 그 누구보다 외로웠지만 그 누구보다 포기하지 않았다. 낯선 땅, 낯선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한 첫걸음을 조심스럽게 내딛고 있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아미는 눈을 떴다. 방 안은 어두웠고 난방기는 약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세우고 작은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오를 무렵 그는 익숙한 동작으로 차를 우리고 얇은 로띠 한 장을 꺼냈다. 이것이 그의 하루를 여는 의식이었다. 단순한 식사지만 그 안에는 고향에 대한 기억과 스스로를 붙잡는 고요한 다짐이 담겨 있었다. 오늘도 무사히, 말없이, 그러나 단단하게 버티자. 일터로 향하는 길은 늘 같았다. 첫 차가 다니기 시작할 무렵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한국의 겨울은 아민의 뺨을 베듯 날카로웠고 손등은 건조하게 갈라져 있었다. 그래도 그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추위나 고단함을 호소한 적은 없었다. 회사의 트럭 차고지에 도착하면 그는 곧바로 정비 체크리스트를 꺼냈다. 타이어, 브레이크, 적재함 도어, 경적, 서류 봉투. 하루도 빠짐없이 확인하는 일과였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그에게는 실수를 막는 가장 중요한 방패였다. 오늘도 문제 없지? 그날도 관리자는 무심한 표정으로 말을 건넸고 아미는 짧게 대답했다. 문제 없습니다. 그에게 배정된 차량은 1톤 트럭이었다. 주로 맥주, 소주, 탄산음료 등을 거래처에 납품하는 일이었다. 트럭 적재함에는 각 브랜드의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진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그는 그것들을 손수 차곡차곡 정리해 싣곤 했다. 운전석에 앉으면 그는 가끔 거울을 통해 자신의 표정을 살폈다. 피곤하지만 지친 얼굴은 아니었다. 외롭지만 무너진 눈빛도 아니었다. 그의 눈엔 늘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트럭 핸들 위에 작은 수첩을 부착해 두고 다녔다. 수첩에는 그가 스스로 익힌 한국어 단어와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낙하 위험, 적재 불량,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는 납품 중간중간에 신호를 기다리며 그 문장들을 입으로 반복했다. 고개를 끄덕이며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리는 모습은 지나가는 운전자들에게 이상하게 보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에게 그것은 하루를 견디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었다. 납품지에 도착하면 그는 정해진 동선에 따라 상품을 내리고 서명을 받았다. 가끔은 직원들이 그를 반갑게 맞아주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서두르듯 받아가고 돌아섰다. 한 번은 납품 도중 한 남성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왜 이렇게 늦게 와요? 이거 오전까지였잖아. 그는 당황해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길이 막혀서. 이해가 안 되네. 이런 기본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맡겨서 뭐 하겠어. 그 말은 마치 대놓고 너희 같은 외국인이라고 지칭하는 듯했다. 아미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억울함도 부당함도 그 순간에는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차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핸들에 이마를 살짝 기댔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오갔다. 분노, 슬픔, 무력감. 그러나 가장 강한 감정은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었다. 화내면 안 돼. 이건 내 자리를 지키는 일이고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았다. 퇴근 후 원룸에 돌아온 그는 전자레인지에 밥을 데우고
간단한 반찬을 꺼냈다. 식사를 마친 뒤 가족과 영상통화를 걸었다. 오늘은 아르파가 유치원에서 색종이로 만든 나비를 자랑하며 화면 속에서 손을 흔들었다. 아빠, 예뻐요? 내가 만든 거예요. 너무 예쁘다. 아빠 방에 붙이고 싶네. 그럼 내가 다음에 편지랑 같이 보낼게요. 그 짧은 통화가 끝난 후에도 아미는 한참을 핸드폰 화면을 바라봤다. 아이의 웃음소리, 아내의 목소리, 그것이 그의 유일한 힘이자 삶의 중심이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입술을 움직였다. 오늘은 죄송합니다와 수고하셨습니다를 여러 번 연습했다. 발음을 더 부드럽게, 억양은 자연스럽게.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틀릴까봐 늘 조심했다. 실수 하나에도 외국인은 역시 안 되라는 말이 따라올까 두려웠다. 그래서 그는 더 조용히, 더 신중하게, 더 철저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다. 혼자라는 것, 실수할 여유조차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 그것이 하루하루 아민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음 날에도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같은 길을 걸어 같은 트럭에 올라탔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오늘도 무사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자. 그의 하루는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반복되는 일상이 곧 그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와, 다르지 않았다. 하늘은 맑았고 겨울 공기는 유난히도 투명했다. 아미는 새벽부터 물류센터에 도착해 맥주 상자들을 트럭에 싣고 있었다. 출근 시간에 맞춰 납품을 마쳐야 했기 때문에 동선 하나하나가 빠듯하게 짜여 있었다. 창고 안은 분주했다. 직원들은 서로에게 짧게 지시를 주고받으며 상자들을 나르고 있었고 관리자 역시 빠르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아미는 평소처럼 적재 상태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관리자 쪽에서 재촉이 들려왔다. 아민 씨, 시간 없어. 빨리 출발해요. 오늘 거래처에서 빨리 달래. 그는 문득 망설였다. 몇 개 상자의 위치가 다소 불안정해 보였고 적재한 문도 완전히 잠겼는지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주변 분위기는 바쁘고 혼란스러웠고 모두가 서둘러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이 멈춰 있을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하고 트럭에 올라탔다. 엔진을 켜고 사이드 미러를 조정한 뒤 도심 방향으로 핸들을 돌렸다. 아침 햇살이 차창 밖으로 스며들었고 도로는 점점 출근 차량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트럭은 평소 다니던 길을 따라 인천 외곽에서 중심지로 진입했다. 납품지까지는 약 25분 거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와 음악이 아민의 긴장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 그는 도로 표지판을 유심히 읽으며 다음 진출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도심 근처의 한 커브길에서 이상한 진동이 느껴졌다. 차체가 휘청이는 느낌과 함께 사이드미러에 순간적으로 적재한 문이 흔들리는 모습이 비쳤다. 직감적으로 그는 이상을 감지했고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다. 그와 동시에 덜컹 소리와 함께 적재한 문이 열리더니 수십 개의 맥주 상자가 도로 위로 떨어졌다. 쾅쾅 소리와 함께 병들이 산산조각 났고 노란빛 맥주가 도로를 타고 흘러나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상황은 혼란으로 변했다. 차량들이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경적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렸다. 다행히 큰 충돌은 없었지만 출근길 차량들이 정체되며 긴 행렬이 생겨났다. 아미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온몸으로 느끼며 트럭을 갓길에 정차시켰다. 허둥지둥 차에서 내려 도로를 살펴보니 깨진 병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몇몇 운전자들이 창문을 내리고 고개를 내밀며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그는 당황한 나머지 한참을 제자리에서 망연히 서 있었다. 손은 덜덜 떨렸고 입에서는 모국어가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왔다. 이런, 어쩌지, 이건 정말 큰일이야. 그는 자신이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경찰을 부를 생각도 들었지만 무엇보다 회사와 사장의 반응이 두려웠다. 이런 사고는 곧바로 해고나 비자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그를 압박했다.
무엇보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한국에서 더는 일할 수 없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꿈틀거렸다. 그는 도로 한편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맥주병 파편은 아침 햇살 아래서 반짝이며 차가운 현실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 순간 누군가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고개를 들자 교복을 입은 여고생 3명이 서 있었다.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엔 걱정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중 한 명은 핸드폰을 들고 주위를 둘러보다가 말했다. 저기 편의점에서 장갑 좀 사올게요. 나머지 2명은 트럭 뒤편으로 가더니 트럭 안에 있던 청소도구를 꺼내기 시작했다. 아미는 깜짝 놀라며 외쳤다. 위험해요. 유리. 다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학생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혼자선 힘들잖아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아민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그는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말없이 다가와주는 이들의 온기를 느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손길들은 진심이었다. 곧이어 편의점에서 돌아온 학생은 각자에게 장갑을 나눠주고 다 같이 조심스럽게 깨진 병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아민도 조심스럽게 합류했다. 그의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학생들의 존재가 그를 붙잡아주고 있었다. 지나가던 시민 몇 명도 멈춰섰고 어떤 이는 경찰에 연락을 취했다. 근처 가게 주인은 빗자루를 들고 나왔고 몇몇 운전자들은 차에서 내려 교통 정리를 도왔다. 그 광경은 마치 작은 동네 축제 같기도 했다. 분명 사고였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와 연대가 있었다. 아미는 그 중심에서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다. 자신은 혼자라고 믿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조금 뒤 경찰이 도착했고 상황을 정리한 후 아민에게 조심스럽게 상황 설명을 요청했다. 그는 더듬거리며 한국어로 최대한 설명했다. 경찰은 상황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어요. 차량 파손도 없고요. 대신 정리 완료되면 회사에 보고는 해야겠죠. 그 말에 아미는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오후 도로는 다시 깨끗이 정리되었고 차량들도 흐름을 되찾았다. 여고생들은 끝까지 남아 도왔다가 아저씨, 힘내세요 라는 말과 함께 떠났다. 아미는 그들이 돌아서는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이름도 모르는 이들이 자신의 하루를 지탱해 주었다. 그는 트럭의 올라핸들을 잡았다. 손끝엔 여전히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조금의 온기와 처음으로 느끼는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다. 겨울 아침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도로 위에 펼쳐진 풍경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맥주병 조각과 흥건한 액체, 멈춰선 차량들, 그리고 그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여고생들의 손길. 이질적인 조합이었지만 그 안엔 설명할 수 없는 조화가 있었다. 아미는 트럭 옆에 무릎을 꿇고 유리 조각을 조심스럽게 줍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말없이 손을 놀리고 있었다. 여기 좀 더 있어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아, 감사합니다. 아미는 어눌한 발음으로 대답했다. 그 말 한마디가 학생의 입가에 미소를 띠게 했다. 그는 서툴렀지만 진심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잠시 후 학생들 중 한 명이 다시 말했다. 우리 학교가 이 근처예요. 아침마다 여기 지나가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다친 데는 없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학생들은 서로 손짓하며 영역을 나누어 조각들을 정리했다. 어떤 이는 작은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었고 다른 이는 조심스럽게 상자들을 옆으로 옮겼다. 지나가던 시민들도 이 광경을 보고 하나둘 멈춰섰다. 어떤 이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고 또 다른 이는 조용히 다가와 쓰레기 봉투를 내밀었다. 제가 이거 들고 있었어요. 유리 조각 넣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사고로 인해 정체되었던 도로는 경찰의 도착과 함께 차츰 안정되기 시작했다. 경찰은 교통을 유도하며 차량을 우회시켰고 현장에 모인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정리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
아미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수십 개의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그 말들을 모두 한국어로 표현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눈빛과 행동으로 표현하려 했다. 고개를 깊이 숙이고 손바닥을 가슴에 얹으며. 학생들 중 한 명은 그의 곁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저씨가 실수하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책임은 제 거예요. 다들 사람이니까 실수하죠. 저희도 가끔 물병 쏟고 그래요. 그 말에 아미는 멍하니 학생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동정이 아닌 인간적인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무언가를 느꼈다. 그동안 벽처럼 느껴졌던 이 나라와 자신 사이의 거리, 그 단단한 경계가 아주 잠깐이나마 흔들리는 감각. 마치 겨울바람 속에서 누군가 조용히 손을 내민 듯한 느낌이었다. 도움의 손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근처 편의점 주인은 따뜻한 커피를 들고 아민에게 건넸다. 춥죠? 이거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자신이 예전에 같은 위치에서 일했던 경험을 털어놓으며 말했다. 저도 예전에 택배 일했어요. 겨울에 손 얼고 여름엔 등에 땀 차고 쉽지 않죠. 맞아요. 많이 힘들어요. 근데 아저씨, 지금처럼 묵묵히 하다 보면 사람들 다 알아봐요. 그 말은 아민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말투는 투박했지만 진심은 단단했다. 학생들은 정리를 마친 뒤 트럭 옆에 섰다. 거의 다 했어요. 아저씨,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그중 한 학생이 메모지를 꺼내 펜으로 무언가를 적었다. 혹시 연락처 있으세요? 혹시 나중에 도와드릴 일 있으면. 아, 저 전화번호 있어요. 그럼 여기에 적어주세요. 아미는 조심스럽게 숫자를 적었다. 떨리는 손글씨였지만 학생은 소중하게 메모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들은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떴고 아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고요한 아침 도로 위에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발걸음이 잔잔히 퍼져나갔다. 트럭에 다시 올라탄 아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유리 조각이 흩어진 도로 위, 그날의 풍경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기억이 되었다. 그는 핸들을 잡은 채 중얼거렸다. 오늘 정말 기적 같았어. 그날 오후 그는 회사에 사고 사실을 보고했다. 전화를 받는 사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뭐, 맥주가 쏟아졌다고? 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 못해서. 자세한 건 회사 와서 얘기해. 전화를 끊은 뒤 아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그는 이미 중요한 걸 얻었다고 느꼈다. 그날 여고생들과 시민들이 보여준 손길은 단순한 도움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인정이었다. 존재를, 실수를, 그리고 회복을 가능하게 해주는 따뜻한 인정. 그날 도로 위에서 쏟아진 것은 맥주만이 아니었다. 편견과 두려움, 그리고 그동안 쌓였던 외로움도 함께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 자리에 닿은 손들이 그 모든 것을 조금씩 닦아내고 있었다. 아미는 알았다. 모든 사람이 그를 이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단 몇 명이라도 그의 손을 잡아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믿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자신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사고가 난 다음 날 아침, 아미는 평소처럼 일찍 눈을 떴다. 밤새 몸살이 올 정도로 피로했지만 그는 어김없이 트럭 점검을 마치고 회사로 향했다. 아직 회사 안에는 정적이 감돌고 있었고 사장은 사무실 안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다. 들어와. 사장은 짧게 말했다. 아미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사장 앞에 섰다. 어제 일, 정확히 어떻게 된 거지? 아미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창고에서 적재를 마치고 나올 때 시간이 촉박했으며 자신이 다시 한번 점검하려 했지만 직원들이 서두르라고 재촉했고
결국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사장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예상과 달리 큰 소리를 치지 않았다. 그래. 일단 물류팀 쪽에도 확인해 볼게. 지금 중요한 건 밖에서 난리라는 거야. 무슨 말씀이시죠? 사장은 컴퓨터 화면을 돌려 아민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뉴스 화면이 떠 있었다. 제목은 이랬다. 외노자 트럭 운전, 출근길 맥주병 난투극, 인천 도로 마비. 아래에는 휴대폰으로 찍힌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다. 영상 속에는 트럭에서 맥주박스가 떨어지는 장면, 그리고 한 남성이 길가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남자는 바로 아민이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영상은 그가 여고생들과 시민들의 도움을 받기 전 막막함 속에서 무력하게 서 있던 찰나를 포착한 것이었다. 설명도 없었고 배경도 없었다. 단지 위험하게 도로를 마비시킨 외국인 노동자라는 프레임만이 강조되어 있었다. 사장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마우스를 움직였다. 댓글 봐봐. 스크롤을 내리자 수백 개의 댓글이 눈앞에 펼쳐졌다. 또 외국인. 이래서 외노자들이 문제야. 출근길인데 저런 사람 때문에 지각하면 누가 책임지냐? 이제 그만 들여보내자. 일도 못하면서 사고만 치고. 아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고개를 푹 숙였다. 손끝이 떨렸고 머릿속은 새하얘졌다. 어제 도와준 손길들, 웃으며 건넸던 힘내세요 라는 말들이 떠오르다가 곧바로 악의적인 문장들에 밀려 사라졌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미는 겨우 말을 꺼냈다. 아직 결론 낸 건 없어. 물류센터에도 잘못이 있다는 증거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건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커. 사장의 말은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아미는 감정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영상 속에 그는 분명 실수했지만 그런 식으로 조롱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단어도 전달할 수 있는 언어도 부족했다. 그는 그날 점심도 먹지 못한 채 트럭에 올랐다. 업무는 그대로 진행되었고 그는 예정된 납품을 수행했다. 트럭 안에서 그는 휴대폰을 열어 SNS를 검색했다. 사고 관련 영상은 여러 계정으로 퍼져 있었다. 그러나 그중 다른 시선도 있었다. 한 계정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현장에서 봤던 학생입니다. 트럭 기사님 혼자 계시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고 무엇보다 그는 끝까지 정리하려 노력했습니다. 댓글에는 공감도 있었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이 강했다. 그게 중요한가요? 어쨌든 도로 막았잖아요. 도와줬다 해도 위험한 건 사실. 아미는 화면을 꺼버렸다. 그리고 핸들에 머리를 기댄 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퇴근 후 원룸으로 돌아온 그는 아내와의 영상통화를 거절했다. 대신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한국어 표현을 검색했다. 억울하다. 해명하다. 존중받고 싶다. 그는 메모장에 이 단어들을 적어 넣었다. 그리고 다시 생각했다. 내가 잘못한 건 맞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며칠 뒤 그는 회사 직원의 안내로 한 방송국에서 연락을 받았다. 사고 관련 인터뷰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제작진은 영상의 진실을 담고 싶다고 했고 아미는 망설였다. 그러나 결국 그는 결정을 내렸다. 말하고 싶어요. 제 이야기, 제 입으로. 사장은 처음엔 우려했지만 끝내 내가 하고 싶다면 도와줄게라고 말했다. 녹화 당일 스튜디오는 차분한 분위기였다. 아미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출연자석에 앉았다. 인터뷰어는 부드러운 말투로 질문을 이어갔다. 그날 상황, 직접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미는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사고는 제 책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였던 건 아니었습니다. 여고생들이 도와줬고 시민들도 도와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이 나라에서 혼자가 아니라고 처음 느꼈습니다. 많은 댓글이 있었어요. 상처받지 않으셨어요? 아미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한국 사람도, 외국인도. 하지만 저는 무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날 누군가 제 손을 잡아줬으니까요. 그의 말이 끝나자 스튜디오는 조용해졌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 그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방송이 방영되었다. 영상은 여러 포털 사이트와 SNS를 통해 퍼졌고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말이 부족했을 뿐 마음은 진심이었네. 이제 좀 이해가 된다. 그 사람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컸던 상황. 진짜 한국 사회에 필요한 건 저런 사람을 품는 자세 아닐까. 물론 여전히 날카로운 시선은 존재했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건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사실이었다. 아미는 여전히 조용히 일했다. 도로에선 변함없이 신중하게 트럭을 몰았고 수첩에는 오늘도 새로운 단어가 추가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작지만 단단한 믿음.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꺼내는 순간 세상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방송국 스튜디오의 조명은 눈이 부실 만큼 밝았다. 아미는 생전 처음 앉아보는 출연자용 의자에 등을 바짝 붙인 채 양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있었다.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헤드셋을 낀 PD의 손짓, 카메라 렌즈의 낯선 시선까지 모든 것이 그에겐 새로운 세상이었다. 출연하기 전날 그는 원룸에서 아내와 영상통화를 하며 말했다. 내일 한국 방송에 나가게 됐어. 정말요? 긴장되겠네요. 많이. 하지만 그냥 진심만 말할 거야.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고 도와준 사람들 얘기도 꼭 하고 싶어. 라미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아르파는 화면 속에서 아빠, 화이팅을 외쳤다. 그 응원이 아민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녹화는 사전 제작 형태로 진행되었고 프로그램은 사회 이슈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토크쇼였다. 제작진은 그에게 편하게 말해도 된다고 했지만 그 말을 믿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촬영이 시작되자 진행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한 트럭 사고가 온라인상에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계셨던 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민 씨. 아민은 작게 목례했다. 먼저 사고 당시 상황을 직접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천천히 그러나 또박또박 입을 열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물류센터에서 맥주를 싣고 나왔습니다. 시간이 조금 촉박했고 창고 직원들도 바빠서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 적재한 문이 열리고 상자들이 도로로 떨어졌습니다. 당시 현장에 여고생들과 시민들이 도왔다고 들었어요. 네, 처음엔 저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섭고 죄송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고생 3명이 다가와 저를 도와줬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곳에서 나도 외롭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을 이어갔다. 하지만 사고 직후 온라인상에서는 비판적인 반응도 있었죠. 영상 속에서 아민 씨는 길가에 주저앉아 있었고 많은 분들이 책임감 없는 외국인 노동자라고 했습니다. 그 댓글들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셨나요? 아민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자책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영상은 일부일 뿐이고 그날의 전체 이야기는 담기지 않았잖아요. 저도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았고 끝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혹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에 대해 실망하지는 않으셨나요? 아미는 잠시 고민하다가 또렷하게 말했다. 아니요. 오히려 놀랐습니다. 여고생들, 시민들, 그리고 회사 동료들 중에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따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벽 속에 있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그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현장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다.
진행자 역시 몇 초간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정말 깊은 이야기네요. 이 방송을 통해 많은 분들이 조금 다른 시선으로 아민 씨와 같은 분들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녹화가 끝난 뒤 스태프 중 한 명이 아민에게 다가와 말했다. 말씀 정말 좋았어요. 제가 그날 기사 보고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듣고 나니 반성하게 되네요. 아민은 작게 웃으며 말했다. 저도 실수했어요. 하지만 그걸 넘을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 많아요. 그날 밤 아민은 원룸에서 녹화했던 장면을 되새기며 잠들었다. 그는 방송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목소리로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방송이 방영된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 저녁 8시 골든타임이었다. 회사 동료들 중 몇 명은 그 방송을 함께 시청했고 익숙한 얼굴이 화면에 나오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회사 채팅방에는 이런 메시지가 올라왔다. 야, 아민 나왔다. 생각보다 말 잘하네. 저렇게 속마음을 갖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방송은 다음날 아침 주요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섹션에 추천 영상으로 올라왔다. 댓글창에는 비난보다는 공감의 목소리가 많았다. 이제야 진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외국인 노동자도 우리 이웃이에요. 조금 더 따뜻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응원할게요. 아민 씨.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쫓아야 한다는 말들이 난무하던 그 공간에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회사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다. 일부 동료들은 점심시간에 그를 식당으로 함께 불렀고 사장은 따로 불러 말했다. 잘했어. 말 어렵지 않았어? 네. 좀 떨렸지만 괜찮았어요. 방송 보고 나도 생각이 많았어. 우리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봐야겠더라고. 아미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 조용한 감동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존중과 변화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아미는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다. 진심은 전달될 수 있다. 비록 언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느낀 것을 말하면 누군가는 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이 앞으로의 시간을 지탱해줄 가장 소중한 힘이라는 것을 그는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다. 방송이 나간 지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아미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새벽에 눈을 떴다. 부지런히 작업복을 입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 뒤 트럭 정비를 시작했다. 요즘은 회사 분위기도 부드러워졌고 동료들과의 대화도 전보다 자연스러워졌다. 점심시간이면 함께 밥을 먹고 퇴근 후에는 가끔 소소한 농담도 주고받았다. 그러나 그런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오후 납품을 마치고 돌아온 아미는 사무실 앞에서 낯선 두 사람과 마주쳤다. 한 사람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문서를 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회사 대표와 면담 중이었고 아민이 들어서자 조용히 그를 쳐다보았다. 사장이 그를 불렀다. 아민, 이쪽으로 와봐. 불안한 마음을 안고 다가가자 정장을 입은 남성이 말을 꺼냈다. 우리는 물류센터의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외부 감사팀입니다. 최근 맥주 운송 사고에 대해 재조사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당시 CCTV 자료와 증언을 검토한 결과 적재 상태의 최종 확인자가 당신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물류센터 측에서는 내부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신 개인 과실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미는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다. 이미 한 차례 정리가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고가 다시 떠올랐고 이번에는 훨씬 공식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겨누고 있었다. 사장은 설명을 덧붙였다. 보험 처리는 끝났지만 법적 책임 여부와 회사의 관리 책임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거야. 특히 외부에선 내 방송 출연 이후로 관심이 더 커졌어. 아미는 당황했다. 그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이었다. 자신을 방어하려 한 것도 아니었고 다른 사람을 탓한 적도 없었다. 그저 그날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 그 정직함이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킨 셈이었다. 며칠 후 아미는 경찰서에 출석 요구를 받았다. 정식 조사까지는 아니었지만
참고인으로서 당시의 상황을 다시 진술해야 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조사실에 들어섰다. 경찰관은 차분한 태도로 질문을 이어갔다. 사고 당일 적재 확인을 본인이 했습니까? 네. 확인하려 했지만 직원이 서두르라고 해서. 즉, 물류센터 직원이 먼저 출발을 종용한 겁니까? 네, 제가 잠깐만요라고 했는데 늦어요. 빨리 가요라고. 조사는 1시간가량 이어졌다. 그는 최대한 사실대로 설명하려 했었고 경찰은 그의 태도를 신중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공식적인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그날 밤 아미는 원룸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회색빛 도시의 불빛들이 창문 너머로 번지고 있었다. 마음속에는 또다시 불안이 차올랐다. 다시 혼자가 된 느낌, 어디에도 기댈 수 없다는 고립감이 밀려왔다. 그는 결국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다시 조사받았어. 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어. 전화기 너머에서 라미아는 잠시 침묵했다. 당신은 거짓말하지 않았잖아. 그냥 진실을 말했잖아. 그런데 왜 자꾸 나만 잘못한 것처럼 돼?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아르파도 매일 아빠 응원해. 그리고 우리도 기다릴게.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아미는 다시금 버틸 힘을 찾았다. 며칠 후 뜻밖의 손길이 닿았다. 방송을 본 한 시민단체에서 그에게 연락을 해온 것이다. 그들은 아민의 상황을 들은 뒤 법률 자문을 제공해 주겠다고 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였다. 당신처럼 목소리를 낸 분이 공격받는 걸 좌시할 수 없어요. 아민은 놀랍고도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그는 단체의 도움을 받아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번역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일었다. 평소 말이 없던 직원 강 대리가 그에게 말을 걸었다. 사실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냥 외국인 기사 하나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이번엔 좀 화가 나네요. 에요. 당신한테 책임 돌리는 거 너무 뻔하잖아요.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도 그 상황이면 똑같이 실수했을걸요. 아미는 작게 웃었다. 그 미소는 감사와 안도, 그리고 묘한 뭉클함이 섞인 것이었다. 하루하루가 조심스러웠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더 이상 숨어있지 않기로 했다. 트럭 운전 중에도 마음속에서 되뇌었다. 나는 내 자리를 지킨다. 내가 잘못한 건 받아들이고 잘못하지 않은 건 지켜낸다. 며칠 후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적 책임은 물류센터와 회사 관리 시스템에 더 크게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아민에게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결론이었다. 사장은 아민을 불러 말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다시 이런 일 겪지 않도록 회사 시스템도 바꿀 거야. 너처럼 책임감 있는 사람이 괜히 공격받지 않게. 그 말에 아민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한동안 마음속에 얹어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그는 아내와 아르파에게 이렇게 말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정말로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 날 이후 회사 내부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다. 그동안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던 직원들도 이제는 먼저 인사를 건넸고 식당에서는 아민이 혼자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함께 앉는 사람이 생겼다. 강 대리는 어느 날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던 도중 갑자기 말을 꺼냈다. 아민 씨, 혹시 파키스탄 음식 중에 매운 거 있어요? 아민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네, 많아요. 특히 비리안이라는 음식은 좀 매워요. 오, 나 매운 거 좋아하는데 언제 한번 만들어봐요. 우리가 준비해줄게요. 그 말에 몇몇 직원들도 호응을 보였다. 농담처럼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그 작은 관심은 아민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 이제 그는 단지 외국인 직원이 아닌 함께 일하고 함께 밥 먹는 동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며칠 후 회사에서는 소규모 회식이 열렸다. 회식 자리에 초대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과거에는 회식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퇴근하던 날들이 많았지만
이번엔 사장이 직접 말했다. 아민, 이번엔 꼭 참석해. 너한테 고마운 것도 많고 축하할 일도 있잖아. 회식 장소는 근처의 삼겹살집이었다. 좁은 공간에서 직원들은 서로 고기를 굽고 소주잔을 돌리며 분위기를 띄웠다. 누군가는 우리 외노자 선배, 라며 농담을 했고 누군가는 이제 우리 식구라고 웃었다. 아미는 소주잔을 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한국말 아직 서툴지만 여러분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짧은 인사에 모두가 박수를 쳤다. 그날 밤 그는 돌아가는 길에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정말 내가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며칠 뒤 아미는 회사의 한 제안을 받았다. 물류관리팀에서 행정과 간단한 데이터 정리를 맡아보는 파트타임 업무였다. 단순히 운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업무를 배우고 참여하는 기회였다. 사장은 말했다. 너 이제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업무도 성실하게 하잖아. 이번 기회에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미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늘 발전하고 싶었고 지금이 바로 그 기회라는 걸 직감했다. 더불어 이런 신뢰가 생겼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자랑스럽게 만들었다. 새로운 업무를 시작한 첫날, 그는 물류센터의 사무공간 한켠에 마련된 책상에 앉았다. 처음에는 문서 정리도 어색했고 컴퓨터 앞에 앉아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도 버거웠지만 옆자리의 김대리가 다정하게 도와주었다. 이건 이렇게 입력하고 여긴 이렇게 넘겨요. 처음엔 헷갈려도 괜찮아요. 아미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메모하며 배웠다. 여전히 모르는 단어는 많았지만 이제는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었다. 하루는 퇴근 무렵 사장이 그를 불렀다. 너 혹시 가족 초청하려던 거 어떻게 돼가고 있어? 아미는 놀란 눈으로 사장을 바라보았다. 아직 초청장 보내려면 준비가 좀 필요해서요. 필요한 서류나 보증 문제 있으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회사 이름으로 확인서도 써줄 수 있고. 그 말에 아미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그날 밤 아미는 라미아와 영상통화를 하며 모든 소식을 전했다. 이제 회사에서 도와주겠대. 우리가 함께 있을 날도 머지않았어. 화면 속에서 라미아는 조용히 웃었고 아르파는 아빠 언제 와? 라며 또다시 물었다. 이번에는 너희가 아빠한테 오는 거야. 그 말을 하며 아미는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희망을 품었다. 한편 도로 위에서 아민을 도와준 여고생들과의 인연도 계속되고 있었다. 방송 이후 제작진이 연결해준 덕분에 아민은 학생들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졸업을 앞둔 고3이 되어 있었고 그날의 일을 통해 사람에 대한 시선을 달리 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저씨를 돕는 게 그냥 순간의 본능이었어요. 근데 그 일이 이렇게 크게 의미 있는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아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날 여러분 덕분에 제 인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학생 중 한 명은 수줍게 말했다. 사실 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하려고요. 그날의 경험이 큰 영향을 줬어요. 그 말을 들은 아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말 대신 눈가에 맺힌 눈물이 그 모든 감정을 전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인천의 바닷가를 찾았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멀리 고향을 바라보며 서 있던 그곳이었다. 이제는 고향이 멀리 있어도 여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파도 소리와 함께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다. 봄이 가까워지면서 인천의 하늘도 점차 부드러운 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공기는 풀렸고 길가에는 노란 개나리가 수줍게 피어났다. 아미는 요즘 출근길이 조금 더 설레기 시작했다. 단지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다. 가족이 드디어 한국에 들어오기로 결정된 것이다. 라미아와 아르파는 몇 주 뒤 입국 예정이었다. 서류 준비는 회사의 도움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됐고
사장은 직접 초청장에 서명하고 보증까지 맡아주었다. 가족이 오면 꼭 회사에 데리고 우리도 인사하고 싶으니까. 그 말에 아미는 고개를 몇 번이고 끄덕였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말이었다. 자신이 이 회사에서, 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감각은 여전히 낯설지만 분명 따뜻했다. 그는 요즘 업무가 끝난 뒤에도 물류센터에 잠시 남아 회사의 서류 정리나 번역 작업을 도왔다. 자신이 받은 친절을 되돌려주고 싶었다. 외국인 노동자 몇 명이 새로 입사했을 때에도 그는 먼저 다가가 조언했다. 혹시 어려운 거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후배 노동자들은 놀라면서도 고마운 표정을 지었다. 아미는 자신이 처음 이 땅에 왔을 때를 떠올렸다. 모든 것이 낯설고 차가웠던 시절, 그때 누군가 이렇게 다가왔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방송 이후 여고생들과 시민단체, 동료들까지 아민의 삶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리 잡았다. 그들 모두가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아민은 그 믿음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다. 매일 저녁, 그는 원룸 한켠에 있는 달력을 보며 날짜를 세었다. 가족이 도착하는 날, 그날은 특별히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았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인천공항의 입국장, 사람들 사이에서 아미는 두 손을 꼭 모은 채 서 있었다. 주변이 얼마나 북적이든 그는 오직 한 방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입국 게이트 너머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라미아, 그리고 아르파. 두 사람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빛만으로도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아르파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아빠. 아미는 두 팔을 벌리고 아이를 안았다. 몇 개월, 아니 수년 동안 쌓였던 그리움이 그 순간 전부 터져나왔다. 라미아도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정말 여기까지 왔네요. 이제 함께야. 그날 저녁, 아미는 회사 근처의 작은 임대 아파트로 가족을 데려왔다. 혼자 쓰던 원룸은 이제 더 이상 그의 집이 아니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퍼지는 새로운 공간에서 그는 비로소 가정이라는 감각을 다시 느꼈다. 며칠 뒤 그는 라미아와 아르파를 회사에 데려갔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박수를 쳤다. 드디어 왔네요. 아르파야, 안녕.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 아이는 수줍게 웃었고 라미아는 어색한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를 반복했다. 강 대리는 작은 인형과 과자를 준비해왔다. 환영 선물이에요. 아이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아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이 순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지만 마음은 벅찼다. 그날 오후 사장은 아민을 따로 불렀다. 앞으로는 가족도 여기서 안정적으로 지내야 하니까 일단 너의 업무 시간도 조정하려고 해. 낮 시간대 위주로.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정규직 전환도 검토 중이야. 아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사장을 바라보았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마운 거지. 내가 여기까지 버텨줘서. 사장실을 나오며 아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몇 년 전 한국 땅을 처음 밟던 날이 떠올랐다. 추운 바람, 낯선 사람들, 어눌한 한국어 속에서 늘 조심스러웠던 그 자신.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여전히 실수도 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그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다. 동료들과 웃고 아이의 학교를 알아보며 가족의 저녁 식탁을 준비하는 사람. 며칠 후 그는 방송국 제작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아민 씨, 혹시 근황 인터뷰 한 번 더 가능하실까요? 시청자 반응이 너무 좋아서요. 아민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가족도 함께 나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녹화가 진행된 날, 진행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났을까요? 아민은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지금이 시작이에요. 우리는 이제 함께 내일을 약속합니다. 방송이 나간 그 주, 수많은 시청자들이 SNS에 메시지를 남겼다. 정말 감동입니다. 가족과의 재회,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함. 우리가 배워야 할 이야기네요. 이방인이라 해도 결국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느낍니다.
아민 씨와 같은 분들이 한국에서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목소리들은 아민의 삶을 비춰주는 등불 같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맥주 상자를 쏟아 오열하던 남자가 아니었다. 고난을 넘어 사람들과 함께 웃고 미래를 함께 계획할 수 있는 사람. 밤이 깊은 어느 날, 아민은 가족이 잠든 뒤 홀로 거실 창가에 섰다. 창밖에는 인천의 야경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도 누군가에게 내민 손이 될 것이다. 이곳에서 받은 따뜻함을 언젠가 다시 누군가에게 건네주고 싶다. 그리고 그 다짐은 곧 아르파의 조용한 속삭임으로 이어졌다. 아빠, 내일 뭐 해요? 아미는 부드럽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일은 더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우리 함께니까.